자, 다시요. 제가 스탑 정지 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목차대로 진행이 될 거고요. 교재로는 105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오늘 진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PT 내용과 교재 내용이 살짝 순서는 뭐 같은데 그 내용들이 좀 더 요약돼 있고 또 교재에 없는 내용들도 포함이 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PPT랑 교재를 함께 보시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의 정의, 감염병 질병이라는 용어로 같은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감염병은 감염된 사람 또는 동물 등의 병원소로부터 감수성이 있는, 감수성이란 말은요, 병을 쉽게 받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수성이 있는 새로운 숙주로 인간이 되겠죠. 숙주로 병원체가 전파되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환자 또는 일정 감염원을 통해서 새로운 환자를 만들 수 있는 질병을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나 혼자 앓고 있는 게 아니라 전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감염병의 정의 한번 살펴봤고요. 감염병의 발생설이 있습니다. 감염병이 왜 생겼을까 하고 예전부터 고민을 한 거죠. 왜 감염병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야만 할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예전에는 종교에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의지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죄를 지은 사람한테 신이 벌을 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예전에 종교적인 것에 굉장히 치중했던 고대에는 질병을 죄악에 대한 벌로 해석해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악신이 주는 벌로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별자리로 점을 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점성설의 시대라고 하고요. 별자리의 이동을 관찰해서 전염병의 유행, 그리고 전쟁, 기아 등을 점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별자리 이동을 보고 우리가 전염병에 노출이 될 수 있다, 없다라는 내용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성설 시대 그 이후에는요, 장기설의 시대가 옵니다. 나쁜 공기에 의해서 전염병이 발생한다는 가설이죠. 그래서 이제 공기를 좀 깨끗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기소독법, 연기를 통해서 공기를 좀 정화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접촉 전염설이 화두가 되는데요. 질병이 접촉에 의해서 전파가 된다고 보는 설입니다. 그래서 19세기 말까지도 신벌설이라 장기설이 지배적으로 작용했지만요. 16세기경에는 사람과 사람 접촉에 의해서 병이 전파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접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매독이 유럽 전역에 유행이 되면서요. 접촉 감염설이 굉장히 큰 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00년 이후가 되는데요. 질병의 발생설이 바뀌게 되죠. 미생물 병인설 시대가 됩니다. 감염병의 원인을 장기설, 세균설로 전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코흐와 파스테르예요. 그리고 렌즈를 개발을 하는데요. 렌즈가 개발이 되면서 미생물이 질병 발생의 원인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코흐는 탄저균, 콜레라균, 결핵균 등을 발견하게 되고요. 파스테르는 탄저균 백신을 만들고 광견병 백신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염병을 얘기를 할 때는 코흐와 파스테르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언급을 하게 되죠. 1800년대 이후가 되면서 오늘날에는요, 미생물 때문이다, 뭐 공기 때문이다, 아니면 뭐 접촉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전염병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이것들이 전파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다요인설이라는 학설에 힘을 실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감염병의 발생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에 출제하진 않았고요. 단 코우와 파스체르에 관한 내용들은 기말고사에는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자, 감염병이 유행이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그 3대 요인을 보면 감염원, 병원체를 내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감염원이 되겠죠. 그리고 감염 경로, 병원체 전파 수단이 되는 모든 환경적인 요인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감수성 숙주. 어떤 사람은 면역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감기에 걸려도 그냥 살짝 앓고 가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면역성이 약해서 뭐 그냥 잠깐 가벼운 감기에도 뭐 알아눕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감염병이 유행이 되기 위해서는 감수성, 그러니까 전염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숙주, 사람, 이런 요인들이 있어야만 감염병이 유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감염원, 첫 번째로 볼게요. 감염원이란 감염병의 병원체를 내포하고 있어 감수성 숙주에게 병원체를 전파시킬 수 있는 근원이 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감염원에는 환자, 보균자, 감염동물, 그리고 땅도 들어갑니다. 토양 등 병원소는 물론 오염식품, 오염물, 그러니까 오염수저, 오염식기구, 생활용구 이런 모든 것들이 감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감염 경로를 두 번째로 보면요. 감염 경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염원으로부터 감수성 보유자에게 병원체가 운반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경로의 종류를 보면 접촉 감염, 직접 닿거나 뭐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에 직접 전파와 간접 전파, 뭐 공기를 통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접촉 감염이 있을 수 있고요. 공기 전파 있을 수 있고요. 동물 매개 전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달물 전파에 대한 그런 감염 경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는 요인으로 감수성 숙주가 있을 수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숙주에는 어떤 감염병에 대한 면역성이 강한 그런 인구, 그런 사람들의 집단이 있고요. 또 면역성이 낮은, 면역력이 부족한 그런 집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감수성이 높은 인구 집단에서는 감염병이 유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면역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감염병 유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에 대해서 감수성이 높다라는 거는 면역성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성이 떨어져서 감염이 잘 되는 숙주를 감수성 숙주 또는 감수성이 높은 집단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역시도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감염병의 유행 조건이 되려면요. 감염병이 유행의 형식을 취하는 데에는 감염원의 존재, 감염 경로의 형성, 감수성 숙주, 이것 말고도 감염원으로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충분한 병원체를 내포하고 있어야 됩니다. 병원체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감염 경로에는 감염원과 숙주를 연결시키는 전파체가 많을수록 전염병이 더 유행이 되겠죠. 감수성이 높은 집단이 클 때 더 크게 유행이 되겠죠. 지금 코로나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좀 쉽게 되실 겁니다. 나 혼자서 다른 사람 접촉 없이 거기에 내가 만약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만약에 감염이 됐다라고 했을 때 많은 집단에 내가 노출이 된다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행 조건을 보시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거나 생활 거리두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기반이 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감염병 유행의 3대 요인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 그 외에도 있고요. 전염병 생성의 6가지 요소를 확인해 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전염병 생성 그 요인 보시면요. 교재로는 108페이지가 되네요.
모든 감염병에 생성되는 과정은 6단계 항목을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이 6단계는 첫 번째 PPT에도 있어요. 병원체에서 병원소 아니면 병인으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병원소로부터 병원체가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탈출한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저기로 전파가 되겠죠. 그리고 전파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숙주의 감염병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숙주의 감수성과 면역으로 연결되는 과정으로서 이 과정 중 어느 한 단계라도 거치지 않거나 방해 차단된다라면 어때요? 전염병은 유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단계라도 막을 수 있다라면 당연히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겠죠. 병원체를 완전히 제거하거나 전파 경로를 차단시키거나 숙주의 면역성을 완벽히 할 수는 없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병원체 109페이지입니다. 병원체는요, 첫 생선 단계에 침입하는, 그러니까 인체에 침입하는 미생물을 말하고요. 숙주에 침입해서 살고 번식하고 손상을 주는 일종의 기생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기생하는 거죠. 병원체의 종류와 감염병 보시면요. 병원체는 세균, 바이러스, 리케차, 이 부분이 PPT 뒷부분에 있군요. 병원체의 종류와 감염병 보면요. 박테리아가 가장 많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장티푸스, 콜레라, 결핵, 디프테리아, 백일해, 나병, 그 다음에 살모넬라, 포도상구균 이런 것들을 우리 박테리아라고 부릅니다.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인데요. 초현미경적 크기, 그러니까 전자현미경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크기가 작고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을 합니다. 인체에 당연히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요. 홍역, 폴리오, 유행성 간염, 일본내염, 공수병, 즉 광견병, 유행성 이하선염, 그 다음에 에이즈, 천연두, 수두, 독감, 감기 등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파가 됩니다. 리케차는요, 세포 내에 기생하는 점은 바이러스랑 비슷합니다. 크기는 박테리아와 비슷하고요. 발진티푸스, 발진년, 스스가무시병, 로키산 홍반열 이런 것들이 리케차에 의해서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기생충이 있는데요. 동물의 기생을 하게 되죠. 이 동물의 기생하는 기생충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염병으로는 말라리아, 아메바성 이질, 회충, 십이지장충, 유구조충, 무구조증, 간디스토마, 폐디스토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좀이나 각종 피부 질환을 일으키게 하는 진균과 사상균 역시도 병원체의 한 종류입니다. 자, 전염병이 생성하려면요, 이 병원체가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어야 더 많은 전파력을 가지게 되냐면 감염력이 있어야 되고요, 병원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독성이 있어야 됩니다. 감염력은 기생체가 숙주를 침입한 후 숙주의 체내에서 증식하거나 발육할 때 숙주가 나타내는 그러한 반응들을 우리 감염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성은 감염된 숙주로 하여금 발병하게 하는 병원체의 힘, 능력이겠죠. 그리고 독성, 치명률, 이게 독성 때문에 그런 것들이 높아지게 되는데 병원체가 숙주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심한 상태의 질병, 사망을 일으키게 하는지에 대한 그 독성 정도가 전염병의 전파력을 좌우하게 됩니다. 전염병은 이러한 종류와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원체가 있고요. 이 병원체가 병원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병원체가 생활, 증식, 생존해서 다른 숙주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태로 저장되는 장소를 우리 병원소라고 합니다.
이 병원소는요, 인간일 수도 있고요, 동물일 수도 있고요, 식물일 수도 있고, 곤충, 토양 등이 다 될 수 있습니다. 보시면요, 그 표에서 보시면 감염이 되면요, 어떻게 되죠? 잠복을 먼저 하죠. 뭐 1초든 2초든지 간에 아니면 하루 또는 뭐 일주일까지도 잠복기라는 걸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해외에서 오신 분들 아니면 해외를 방문했다 오신 분들 자가 격리를 2주 동안 하게 되잖아요. 이게 잠복기예요. 이 잠복기 동안에 그 병원체는 잠복을 하고 있다가 발병을 하게 되고요. 발병이 하고 나면 계속 뭐 발열이 난달지 기침이 난달지 이런 임상 증상 기간들이 계속 쭉 이어지죠.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됩니다. 자, 전염이 되는 기간은요, 이 잠복기와 그리고 증상이 발현됐을 때, 이때 우리가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무증상이지만 잠복기일 수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나 아니면 그런 외부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병원소 중에서도 인간의 경우, 그리고 동물의 경우, 토양의 경우, 이런 경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로는 11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교재로는 110페이지가 됩니다. 자, 인간 병원소, 환자라고 하죠, 우리가. 병원체에 감염되어 임상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증상 감염자 역시도 인간 병원소에 포함이 되죠. 임상 증상이 미약하거나 간과하기 쉬운 환자여서 굉장히 우리가 발견해내기가 쉽지 않은 감염자, 병원소입니다. 보균자는요, 임상적인 증상 없이 병원성 균을 배출하여 감염이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회복기 보균자가 있고요. 잠복기 보균자가 있습니다. 회복기 보균자는 전염병을 경과하고 그 임상 증상이 전부 소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체를 계속 배출하는 자를 우리 회복기 보균자라고 합니다. 잠복기 보균자는요, 발병 전 보균자를 말하죠. 잠복 기간 중에 병원체를 배출해서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복기 보균자 같은 경우는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디프테리아 같은 질병들이 전염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잠복기 보균자로부터 전염되기 쉬운 질병은 역시 디프테리아, 그 다음에 홍역, 백일해 이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건강보균자도 있는데요. 건강보균자는 병원체의 감염을 받고도 전혀 임상 증상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런데 발병하지 않은 건강자와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증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잠복기도 아니고 질병이 걸렸다가 다시 다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그 균을 가지고 있는 보균자가 아닌 건강보균자 같은 경우는 구별이 건강한 사람과 어렵습니다.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관리상 가장 관리가 어려운 그런 인간 병원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질병으로는 디프테리아, 일본뇌염, 폴리오 이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대기, 잠복기가 있는데요. 세대기에는 병원균이 감염되어 병원균을 남기고 남에게 최고로 배출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을 때 최고로 발열이 되고 최고로 기침이 많이 나고 괴로운 그 순간에 다른 사람에게 그 질병을 전파하는, 감염시키는 그런 시기를 세대기라고 하고요. 잠복기는요, 균에 감염되었을 때부터 임상적인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의 기간을 우리 잠복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표를 보면 10페이지에 보면 잠복기, 임상 증상 기간, 회복기 이렇게 있죠. 잠복기와 그리고 세대기를 그 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게요. 동물병원소입니다. 동물병원소는요, 동물이
주체가 동물입니다. 그래서 동물 2, 감염된 질병 중에서 2차적으로 인간 숙주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전염원으로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동물이 사람한테 옮기는 거죠. 사람이 사람한테 옮기기도 하고 동물이 사람한테 옮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물 병원 소를 보면요. 어떤 동물들이냐면 뭐 집에서 기르는 그런 동물일 수도 있고요. 야생 동물일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은 우리가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이 좀 쉽게 가능하지만 야생 동물 같은 경우는 감염 여부 이런 파악이 굉장히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그 동물을 가까이, 물론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은 예방 접종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가 되니까 무리가 없습니다만 밖에서 야외에서 만난 동물들은 특히나 지금 감염이 돼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긴 합니다만 감염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서 만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쥐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 그 질병으로는 패스트, 뭐 살모넬라증, 석유증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개를 통해서는 광견병, 양을 통해서는 탄저나 파상열, 그 다음에 돼지를 통해서는 일본 내염, 파상열, 그리고 조류를 통해서는 결핵이나 살모넬라증이, 또 고양이를 통해서 석유증이나 살모넬라증, 이러한 질병들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전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토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감염이 될 수 있는데요. 파상풍이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그리고 또 그 토양의 진균류 중인 히스토플라스마증 이런 것도 대표적인 질병이고요. 그 다음에 분화균증 이런 거 역시도 이런 균들이 파상풍의 병원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해서요. 사람과 가축에 공통적으로 옮기는 질병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핵, 탄저, 야토병, 돈닭도, 그 다음에 살모넬라 등이 그러한 질환입니다. 자,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첫 번째는 병원체가요. 병원소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병원소로부터 탈출을 하게 되죠. 이제 전파를 하기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병원체가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뭐 호흡으로도 아니면 소화기계로나 아니면 비뇨생식계, 기계적인 탈출 등등이 있습니다. 자, 호흡기를 통해서 탈출하는 경우는 뭐 상상해 가실 겁니다. 호흡기관에는 해부학적으로 우리가 코, 비강, 인후, 기도, 기관지, 폐, 대표적으로 입 등이 호흡기관이라고 하고요. 같은 호흡기 감염이라 해도 감염 후 탈출할 때까지의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홍열 또는 디프테리아는 감염되고 나서 바로 균을 배출하기 시작하고요. 홍역과 수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늦게 균을 배출합니다. 그리고 결핵 같은 경우는 시간이 상당히 경과된 후에 균이 탈출을 하죠. 그러니까 호흡기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코를 통해서 아니면 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호흡기관을 통해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위장기관을 통해서도 이렇게 균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소화기계 감염병 또는 기생충 질환의 경우에는 병원체가 분변, 그 다음에 토사물 등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고요. 특히 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소아마비 등과 같은 장 관련 질환들은요. 대부분 변에 의해서 병원체가 탈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고 그리고 변기를 내릴 때 뚜껑을 닫고 내리라고 하죠. 왜냐하면 물이 내려가면서 일어나는 소용돌이 때문에 이런 균들이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꼭 당연히 잘 하시겠지만 손 잘 씻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뇨생식 기관
통해서 탈출하기도 합니다. 소변이나 분비물 등등으로 탈출하기도 하고요. 개방된 상처로 직접 탈출하기도 합니다. 피부병, 옴 이런 것들은요. 체표에 뭘 만들죠? 농양. 이런 농포 이런 것들에 직접적으로 닿게 됐을 때 바로 감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계적 탈출은요, 흡혈성 곤충, 즉 이 벼룩 모기는 곤충의 흡혈로 탈출되고요. 그래서 발진티푸스, 말라리아, 발진열처럼 주사기와 감염된 육류에 의해서 탈출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병원체로부터 탈출을 했죠. 맨 처음에 병원체, 그 다음에 병원소에 있다가 병원소로부터 병원체가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탈출하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전파를 하겠죠. 전파하는 방법에는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전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전파로는요, 직접적으로 손이 닿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병원체들이 닿아서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침을 통해서 전파가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직접 전파입니다. 간접 접촉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여기 교재에는요. 활성 전파체, 비활성 전파체부터 해서 조금 더 간단히 좀 나와 있는 편이고요. 여기 PPT를 보시면요. 비말 감염에 의해서 간접 간염이죠. 비말 감염, 침에 의해서 된 것은 디프테리아, 그 다음 성홍열, 인플루엔자. 그리고 진해 감염이라 그래서요. 먼지, 공기 중에 의해서 감염되는 경우는 결핵, 두창, 그 다음에 디프테리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오가 있는데요. 음식, 파리 등이 매개가 됩니다. 전파체의 종류에는요. 활성 전파체, 생물이죠. 그리고 비활성 전파체, 무생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파체란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활성 전파체, 생물, 즉 절족동물, 그러니까 파리, 모기, 이, 빈대, 벼룩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무척추 동물에 의해서 병원체가 운반되는 경우를 활성 전파체에 의해서 간접 전파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생물에 의해서도 우리가 전파가 되게 되는데요. 비활성 전파체라고 하고요. 물, 음식물, 우유, 공기, 토양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리고 개달물이라 그래서 침구, 왕구 이런 것들 있죠. 무생물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전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왕구 같은 것도 소독을 하고 다 그러죠. 침대도 당연히 소독을 하고요. 손수건은 당연히 입에 자주 가고 또 이마에 땀을 닦는다거나 이럴 때 사용하기 때문에 더더욱 전파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절지동물에 의한 생물학적 전파 양식이 있는데요. 절지동물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리, 모기, 이, 벼룩, 빈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전파 양식에는 증식형, 발육형, 발육 증식형, 그리고 배설형, 경란형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 절지동물들이 어떻게 전파를 하냐면 증식형 같은 경우에는 곤충 체내에서 수적으로 증식한 후에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벼룩은 패스트를, 그리고 황열, 댕구열은 모기가, 그 다음 죄기열은 이가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곤충 체내에서 수적 증식은 없고요. 단지 발육 후에 전파하는 방식을 발육형이라고 하고요. 사생충증, 모기가 만들어내는 질병, 그 다음에 로아로아증 등이 있습니다. 발육 증식형은요. 곤충 체내에서 생활환의 일부를 거치며 수적 증식을 한 거죠. 발육형과 증식형이 합쳐진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말라리아, 그 다음에 수면병 등이 있죠. 그래서 말라리아는 모기가, 수면병은 채채파리가 전파를 하게 됩니다.
배설형은 곤충 체내에서 증식한 후 장관을 거쳐서, 그러니까 장이죠. 장을 거쳐서 배설물로 배출돼서 전파되는 경우입니다. 벼룩이나 이가 이렇게 전파를 많이 하고요. 경란형은 곤충의 난자를 통해 다음 세대까지 전달돼서 굉장히 무서운 전파 방법이죠. 네, 생각만 해도 별로네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볼 텐데요. 호흡기를 통해서, 그리고 소화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성기 점막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피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호흡기를 통해서는 뭐 병원체로 보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 침입을 하게 되는데요. 뭐 호흡기계 질환들을 좀 알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소화기계 질환들, 그다음에 성기 점막에 의한 그 질환들, 그다음에 피부를 통해 침입되는 질병들에 대해서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텐데요. 대표적인 그렇게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들었던 병들을 토대로 해서 객관식 문제로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겠죠. 소화기를 통한 그 침입 경로에 의해 발병된 질환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예정입니다. 자, 숙주, 그러니까 새롭게 질병에 노출된 숙주의 면역과 감수성에 대해서 볼게요. 감수성 지수 또는 접촉 지수라고 하고요. 숙주에 침입한 병원체에 대항해서 감염이나 발병을 저지할 수 있는 방어 체계가 없는 것을, 그런 상태를 우리가 감수성이 있다, 감수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루더는 급성 호흡기계 전염병에 있어서 감수성 보유자가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수성 지수를 프로퍼센테이지로 표시를 했는데요. 두창 홍역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100일에 성홍열, 디프테리아, 소아마비 순으로 감수성 지수가 낮아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전염병을 보면서 감수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감수성이 높을수록 질병에 노출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죠? 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수성이 낮을수록 어때요? 면역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전염병이 아무리 같은 공간에 있었어도 어떤 사람은 전염병에 노출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게 면역력이거든요. 면역은요,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진 경우도 있고 후천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선천적인 거는 인종이나 풍속, 개인의 특이성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지고요. 후천 면역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으로 나누어집니다. 능동 면역에서도 자연 면역, 그 다음에 인공 면역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수동 면역에서도 자연, 인공으로 나눠집니다. 자, 능동 면역에서 자연적으로, 후천적으로 생긴 거예요. 선천적이 아닌. 후천적인 건요, 후천적이면서 능동적인데 자연적인 면역은요, 질병이 지나가고 나서 그 질병에 대해서 면역이 스스로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후천 면역이면서 인공 능동 면역은 예방 접종을 통한 면역을 말합니다. 자, 수동 면역 중에서도 자연적인 면역은 모체 면역, 엄마를 통해서 받은 면역이 되겠죠. 인공 면역은요, 그 혈청이나 아니면 항독소 접종, 이런 접종을 통해서 우리가 면역 체계를 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면역의 종류에 대한 표가 있는데요.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으로 크게 나누고 자연, 인공 이렇게 나누게 되죠. 자, 지금 보시면요. 영구 면역이 있고요. 영구적으로 면역이 형성이 돼요. 이 질병이 노출되고 나서는 영구적으로 면역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이 질병에 노출이
면역력이 정말 높으면 이 질병에 노출이 돼도 전염되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전염됐을 경우에는 한 번 걸릴 경우 그 다음에는 걸리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홍역이나 수두 같은 경우는 한 번 내가 질환을 경험을 했다라면 다시 그 병에는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완 후 약하게 걸릴 경우도 있고 안 걸릴 경우도 있는 경우죠. 그래서 그러한 질병의 종류들은 지금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예방접종을 했을 거예요. 생균으로 예방접종을 하셨을 수도 있고 사균으로 예방접종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생균 같은 경우는 1회 접종으로 장기간 동안 면역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창, 탄저, 광견병, 결핵, 포리오, 홍역 이런 것들은 생균으로 만약에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1회 접종만으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한참 후에 다시 재접종을 하시면 됩니다. 사균 같은 경우에는요, 예방접종을 한 후에 면역력이 생기는데요. 차츰차츰 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떨어졌을 때 다시 추가 접종을 해주시면 됩니다. 순화 독소는요, 세균의 체외 독소를 순화시켜서 독성을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면역 체계를 다지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동 면역 있고요. 능동 면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되고요. 이 면역을 통한 질병, 어떤 질병들이 있는지를 모두 아실 필요는 없고 영구 면역 형성이 되는 질병들에 대해서 아시면 좋고 세균, 사균 내 그 차이를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염 형태를 보면요. 그냥 감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미생물이 생물체 내에 침입해서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그냥 얘기를 하고요. 혼합 감염 같은 경우는 혼합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2종 이상의 병원균이 함께 체내에 침입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중감염은요. 감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일 병원균이 다시 또 한 번 침입을 한 경우입니다. 자가 감염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원균에 의해서 자신이 다시 감염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달물 감염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잠복기 세대기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감염병의 유행. 자, 유행이라고 하면 돌고 도는 건데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감염병의 유행이란 어떤 집단에서 특정한 질병, 건강과 관련된 행위나 사건들이 평상시보다 명확히 많이 발생하는 것. 그것을 우리 유행이라고 합니다. 유행조사는 감염병의 발생 과정을 역학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며 결과를 근거로 감염병 유행이 안 되도록 그래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유행조사입니다. 유행조사의 중요성. 유행이 발생했다는 것은요. 질병 매개자, 폭로된 인구 집단의 크기, 그 다음에 질병 폭로력, 그러니까 독성이죠. 유무, 유행 발생 시간과 장소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감염병의 유행조사는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감염병의 조기 발견이라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단계입니다. 유행조사의 순서를 보면요. 우리 그때 지지난 시간이었나요? 역학 조사하는 방법들, 지난 시간이었죠. 역학 조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 역학적, 분석 역학적, 이론 역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역학적인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행조사를 통해서 전파 예방 대책 수립을 하고요. 그래서 질병관리 계획을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자, 유행 감염병 관리 대책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유행 유형을 분석하는 일이 중요한데요. 그 유형을 구분해 보면 공통 매개체 전파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쇄 전파 방법이 있습니다. 공통 매개체 전파 방법은 동일한 병원체에 감수성이 있는 인구 집단이 폭로되는 것, 그러니까 질병에 노출되는 것을 말하고요. 동일한 병원체에 동시에 폭로되면 폭발적인 유행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동 매개체 전파는 단순 노출 전파와 복수 노출 전파로 구분할 수 있고요. 단순 노출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감염되는 경우로 감염된 사람이 2차 감염원으로 작용하지 않고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인구에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식중독 같은 경우가 됩니다. 복수 노출 같은 경우에는요, 세균에 오염된 오물물을 마심으로써 많은 사람이 계속 노출되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장티푸스와 같은 질병이죠. 자, 연쇄 전파는요, 병원체와 숙주 간의 전파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요. 숙주 내에서 병원체의 증식과 배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연쇄 전파란 환자로부터 2차적인 대인간 전파로 새로운 환자를 발생시키는 전파 방식입니다. 전파 초기에 감수성이 있는 한 환자가